위원님께서 네. 한일이 역전돼가고 있는 생생한 어떤 통계와 객관적인 사료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을 다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가슴 벅차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맞냐 네. 의심을 다루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동의는 하는데 요런 쪽은 어떤 건가요?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가 뭐 이게 업로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댓글이 700개가 넘었습니다. 아마 네. 이거 방송됐을 때는 아마 1000개 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모든 분 거를 다 달아드리면 좋지만 저희도 시간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요, 제가 그래서 감히 어떻게 이걸 마음대로 선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했다가 제 기준은 인기 댓글 수준으로 저자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한일 역전의 생생한 증거들 마무리 또 해서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뭐 일단 그 대답하기 전에 전반적인 말씀을 일단 좀 네.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유학을 10년 이상 하고서 일본을 비난하는 같은 이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겠죠. 초기에는. 공부하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았고 좋은 뭐 나름대로 많은 걸 얻어온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부분은 없잖아 있었는데 왜 썼느냐 그 이유를 꼭 좀 밝히고 네. 싶어요. 제가 2019년도 일본에 한 9개월 정도 방문 연구는 있는데 네. TV를 켜면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네. 하나같이 쏟아지는 게 한국 욕하는 거예요.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글들로 도배가 돼 있고 TV 틀면은 그냥 한국 그 뭔가 조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의 20-30분씩 한국 비아냥거리고 이게 도대체 옛날에 내가 유학 갔을 때 그때 봤던 일본은 어디 가고 이게 도대체 뭔 현상이냐 너무 그 깜짝 놀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한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네. 특히 더 심해요? 주한 일본 대사까지 했던 사람이 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책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한국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언론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글 쓰는 거 보면은 그거 읽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피가 거꾸로 솟고 이게 도대체 그런 게 한둘이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게 다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네.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일본을 제대로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국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일본에. 네. 그런 사람들 글들을 보니까 결국 이게 뭐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냐니까 일본이 너무 침체되는데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많이 이 상승을 하고 잘 나가고 하니까 그게 약간 시기 질투 같은 마인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혐한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장노년층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한국을 그 봐온 인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상으로 한국이 옛날에 정말 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요즘 좀 살만해졌다고 기고만장하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러냐? 한국을 폄하하고 굉장히 이렇게 낮잡아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통계치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과연 그러냐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류라든가 젊은 층들은 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뭐 인식 뭐 이런 거 그런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인상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그 지난번에 얘기 얼핏 했는데 네. 18세부터 29세까지 그 사람들이 인식 조사를 했는데 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낀다가 57.4%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하고 이게 갭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책에 나오는 이런 많은 팩트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알다 보니까 결국 뭐냐니까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한은 객관적으로 뭘 바탕을 두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국제정치를 하다 보니 국제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힘의 논리가 많이 작용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식민지 당한 것도 힘이 없었으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예. 부분도 많잖아,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세지면 또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힘 없을 때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얘기들 힘이 세지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역사 문제란 말이에요.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힘이 없을 때는 얘기를 해도 일본이 들은 척 만 척 거의 상대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앞에만 쓰면은 나는 왜 작아지는가 같은 그런 마인드로 보니까 이게 한일 관계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의 한국과 일본이 처해져 있는 팩트를 제대로 좀 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이 역전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한일 역전이라는 인식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많이 있고요. 있고. 그럼 한일 역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일본 앞에만 가면 작아졌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서부터 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게는 여권 가진 사람이 20% 조금 넘어요. 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한국에 아무도 안 온 사람. 안 와본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네. 한국이 어떤지 어떻게 지금 발전했는지 전혀 모르고 옛날의 이미지를 30년 전, 40년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그냥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 네. 네. 쇼킹한 얘기 하나 할까요? 80대 할머니 되신 분이 네. 우리 한국의 어떤 신문 기자분에게 이런 얘기 하더래요. 서울에 가면 칼라 TV 있습니까? 묻더래요. 80대신 노인님께서. 네. 그런 인상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침체됐고 한국은 급성장을 했고 이 과정이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요, 나는. 이런 기묘한 현상. 네, 네, 네.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3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네. 그런 현상하고 거기에다가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이게 피식민지 국가가 식민지를 했던 국가를 능가하는 삶의 질을 능가하는 사례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영국에 지배받았던 아이리스인가 아일랜드인가 네. 거기가 지금 영국을 능가했다는 거하고 뭐 그냥 표면상의 숫자만 그렇지 그렇죠, 본질은 아니고요. 전체는 네,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은 정말 드문 경우네요. 독특한 사례인 거예요. 역사 네.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우리 일본 전문가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책을 쓰는 것은 화두를 던지는 것에 일단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철판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네. 휘었으면 이걸 바로 피려면은 어떻게 돼요? 좀 더 반대쪽으로 좀 더 많이 당겨야지 이게 가운데로 가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면은 쉽게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그러니까 100% 팩트가 다 맞는 건 아니죠. 큰 흐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그만 팩트들 가지고 너무 그렇게 비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자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듣고 나니까 더 확실히 어떤 목적에서 집필하신 책인지 감이 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일단 인기 댓글 순을 한번 딱 눌러보고요. 자, 그래서 인기 댓글 순으로 정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저도 궁금했던 거이면서 같이 이제 공유할 만한 것들 몇 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요. 너무나도 재밌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다. 그리고 일본 유학하는 과정의 생생한 내용들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 많이들 주셨고요. 네. 일부러 제가 좋은 거를 찾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닌데 좋은 게 너무 많네요. 인기 댓글 순서인데. 네. 자, 원래 댓글이라는 게 중간중간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원래는. 네. 자, 그럼 좀 볼까요? 밑으로 내려서. 너무 안 좋은 건 가슴에 안 새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소니 얘들이 삼성 얘들을 만나서 눈 깔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얘들은 진작에 갑으로 살고 있는데
꼬리짝에 눌려서 지내던 세대가 머리를 바꾸지 못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답할까요? 예. 사실 이미 이 전자산업 삼성을 대표하는 이쪽은 일본을 능가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전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한일 역전이 이미 이미 다 벌써 진행된 거다. 다 된 걸 가지고 왜 얘기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제 책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무슨 소리 하냐고 한국이 무슨 일본을 능가한다는 말이야. 한일 역전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저렇게 세계에서는. 극적으로 같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네요. 네. 자, 저 요거 이 댓글 기억납니다. 네. 요거 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같이 어떤 자신의 의견을 주신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 특유의 섬나라 근성과 배타적인 민족성도 크게 한몫했다. 이게 전 딱 그 문구가 들어왔었어요. 네. 섬나라라는 독특한 근성이 어떻게 보면 유학 시절이나 아니면 일본어 공부하실 때 네. 그런 게 뭔가 남다른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게 지금의 정체기 30년의 정체기에 어떤 요인 중에 하나로 된 것 같으십니까? 여기 책에 내용이 있어요. 섬나라 저분은 근성이라고. 읽고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 그거 딱 있습니다. 섬나라 근성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일본인 학자가 쓰는 글이에요. 네. 섬나라 근성, 동조적이고 상호 감시적, 윗사람 의향에 순종적. 이게 섬나라 근성이라는 거예요. 섬에서 살면 그런 근성들이 생기는 요게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그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 생겼느냐? 네. 이게 1940년대 군국주의 시절에 예.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면서 형성된 네. 일본의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읽은 이런 이제 정의는 일본이 뭐 수천 년 이렇게 이어져오는 그 섬나라 근성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굉장히 일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 1940년대 군국주의 시절에 형성됐던 그 근성이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섬나라 근성인 같이 나쁘게 인식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그 댓글 다신 분은 현재 네. 모습을 보고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다만 그게 수천 년 일본 그 민족성에 뿌리 내린 거라고 보는 것에는 좀 어폐가 있다.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 다음 이 질문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1990년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 1인당 GDP도 1995년 4만 3천 달러, 2019년 4만 달러로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디지털 실패는 하나 얘기해 주셨고 네. 또 다른 이유 대주실 게 있을까요? 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버블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을. 네. 버블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그 버블 꺼져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문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정말 어디 낭떠러지에 제대로 굴렀어요. 네.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그 부딪히면서 피가 죽은 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를 뽑아줘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서. 예. 그래야지 건강해지는데 그걸 못 뽑고 그냥 놔뒀더니 그 피가 계속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비가 오는 날씨에는 어디가 욱신욱신 쑤시고 뭐 또 그게 또 약간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비유한다면은 이 버블 경제 꺼지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파트를 다 샀죠. 네. 한창 버블 때는 은행에서요 120%까지 융자를 해줬답니다. 일본에서. 아파트 가격에. 그러면 뭐예요? 그 집 살 돈에다가 도배까지 왜? 와. 오르니까. 지금 120%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1년만 지나면 내가 은행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비싸지니까. 더 비싸질 거니까. 야. 그렇게 해서 웬간하면 다 집을 산 거죠. 왜? 내 돈은 없어도 집 살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또 사놓으면 또 오르니까. 오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놨어요. 근데
어느 날 자민당에서 이게 너무 버블이 과하니까 네. 총액제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대출을 총액제로. 대출 총액제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게 쭉 올라가던 아파트 값이 변동 시작하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걷잡을 수 없죠. 대출 받았다. 내가 대출 받은 돈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도 그 대금을 되죠. 못 갚는 거예요. 네. 이게 만년돼 버린 거예요. 아, 그 엉어리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확 와닿네. 확 와닿죠. 네. 정말 그런 게 큰 하나의 그 일본의 침체에 요인 중에 하나군요. 상당한 하나 요인이죠. 예, 요것도 정말 흥미진진한 저 질문인데 요 질문 살짝 바꿔볼게요. 조방재님께서 예. 문제는 중국인데 네. 중국이 한국에 영원한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네. 우리가 일본의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힘의 균형이 우리 쪽으로 치우치거나 비슷비슷해지거나 할 텐데 문제는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요즘 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럼 일본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한미일 공조를 해서 중국에 대항합시다 하는 논리, 전통적인 논리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이게 작동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 마음 속에 중국이 더 신경 쓰일까요? 일본이 더 신경 쓰일까요? 중국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그런데 네. 수출 규제하고 그 임세는 그럴 때는 일본이 신경 쓰이지만 굉장히 신경 쓰였던 거죠. 지소미아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 지소미아 문제도 보면은 이거예요. 그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파괴하려고 했던 그 자체 논리가 결국 한미일 공조를 파괴하려고 했는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했는지 저 잘 모릅니다. 뭐라고 잘 했나요? 모르시죠. 초기에는 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네. 초기에는 아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희들 신뢰를 못 하겠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WTO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아닌 걸 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게 WTO 위배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한 2, 3일 일주일도 안 가서 논리가 바뀌어요. 그 논리가 뭐냐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고품질의 재료들을 가지고 테러 집단에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이트 국가를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한국에 그 소재, 세계 소재 있죠. 그 수출 규제했던. 네. 그 굉장히 고품질이에요. 그럼요. 그 화학 제품 가지고요. 그 화학 무기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일본에서. 네. 근데 그 화학 무기를 만들려면은 그 재료보다도 훨씬 고순도가 아닌 저순도 값싼 걸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지 왜 고순도 그렇게 비싼 걸 가지고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말도 안 되고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빼돌린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증거를 내놔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안 내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신뢰를 못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지소미아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신뢰 못해서 수출도 안 하겠다는 국가에게 고도의 군사 정보를 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나왔어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그 프로라면은 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네. 뭐냐니까 한미일 공조를 해서 중국을 대항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급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한미일 공조를 하려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관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공조가 되겠어요. 그렇네요.
신뢰가 없어서 신뢰가 먼저 해야 수출도 되는데. 안 하겠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제품도 수출 안 하겠다는 국가하고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뭘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냐 했더니 내가 이제 내 책을 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손 봐주면은 쉽게 무릎을 꿇을 국가로 인식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완벽하게 일본을 역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한국이 갑이고 일본이 어디 되는 순간 일본은 사실 어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손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그 위기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때부터는 서로 협력이 잘 될 부분이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거죠. 갑을 관계라는 얘기를. 네. 결국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그래도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일본이 한국을 한참 아래로 내다보고 폄하하면서 한국에 대해 혐한을 쏟아내는 이런 입장에서는 한국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왜?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섭하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국을 대응합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제대로 된 공조를 하면서 중국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당장 어떤 문제를 우리한테 입힐 수 있느냐 하면은 중국은 미국 대응하기에 바빠요. 네. 그게 에너지가 80, 90%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럼 한국한테 실제로 지금 중국이 보이는 모습이 어때요? 한국을 자꾸 회유를, 그렇죠. 회유를 포용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죠. 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그렇게 분위기가 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말씀은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을 것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급한 거는 한일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쭉 몇 개 살펴봤더니 또 한 세네 분 정도가 지금의 일본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분제라는 것들에 대한 화두를 던지시더라고요. 네, 쇼군 문화나 네, 사무라이.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 중에 제가 공부가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나는 뭐 역사학자가 일단 아니다 보니까 네. 먼 과거에 뭐 오래전 일본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내가 연구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댓글 다셨던 분들 중에 이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신분제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신분제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만 계속 하니까 이게 기술이 진전되는 거고 그게 길어지니까 그게 장인 정신이라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포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네. 옛날에 신분제에서 오는 그렇네. 신분제는 그 시킨 일만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야지 딴 걸 못하게 딱 막아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그것도 괜찮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예. 몰랐습니다 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께. 네, 알겠습니다. 가불 문화가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인 거지만 가불 문화 한때 좀 바꿔보려고 국가에서 신경 많이 썼는데 일본도 이제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오야하고 뭐 일반 뭐 이렇게 뭐 가불 문화가 좀 셉니까? 어떻습니까? 세다고 보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가불 문화 없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다 있겠죠. 네. 근데 정도의 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게 예.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오랫동안 600년 넘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600년 정도 이상 지속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체질이 굳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봐요. 그러면 사무라이 문화는 상하 관계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거는 가불 문화가 명확하게 형성되는 거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임금 앞에서도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옵니다 하고 외칠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랬다면 그냥 바로 칼로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이제 문화가 백그라운드에 좀 있어서 일본은 그 상당히 내보다 강하고 네. 센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대항하거나 뭔가 뭐 그게 뭐 저항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다. 왜? 사무라이 문화라는 게 힘센 사람 앞에서는 바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됐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네.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은 해와요. 네. 사무라이 문화의 영향이라는 게 이 가불관계, 이 상하관계, 수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니냐. 네. 이분은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균형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부 추월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 근데 국민들 전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겸손과 양심, 도덕성을 추월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일본 국민성이 정말 우리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그런 기질, 겸손과 양심과 도덕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위원님은 사견이지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 좀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건요. 정말 러프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네. 한국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윤리 교육이 되는 거죠. 예. 성서는 10계명이 있죠. 네. 최소한의 인간이 도리를 해야. 그렇죠. 불경은 어때요? 불경도 마찬가지죠. 불경도 이타적으로 얘기를 네. 하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네.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유교는 어때요? 아유, 더더욱 말할 거 없죠. 질서를 딱 얘기하죠. 그럼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에는 종교가 있나요? 도교 뭐 이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신도 있죠. 신도. 예, 예. 신도는 누가 신도의 그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이고 불경이면은 부처님이고 신도의 누굽니까? 모르겠네 진짜. 뭐예요? 천황이었어요. 아. 근데 천황이 신이었다가 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인간대로. 인간 선언했잖아요. 네, 네. 그 종교가 이제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 일본에 종교가 있어요? 없네. 없어요. 오. 물론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샀더니 일본의 종교를 알아야지 일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책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목차를 봤더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 같은 얘기를 좀 하는데 뭐 마이너한 건 다 있죠. 마이너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예. 일본에 있으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없는가? 0.3%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신기하네. 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내가 뭐 성가대도 뭐 오래 하고 네. 이랬는데 일본에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없을까? 왜 네. 일본은 서양화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 천황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천황이 신에서 인간을 선언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천황은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게 신도예요. 네. 그러면 신도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불경이 뭐 그 경전이 있나요? 뭐 없는 거 같아요. 나는 없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왜냐? 가면 전부 맞아요. 이거 기도만 하나로 하고 있어요. 끝나요. 네, 네. 동전 넣고 네. 이거 하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뭐 종이에 써서 이렇게 가끔 요 고양이만 이렇게 손 들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결국 뭐냐? 일본에는 성서도 없고 불경도 없고 그렇네. 사서삼경도 거의 없어요. 유교도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서 윤리 교육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 윤리 교육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윤리 교육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매와고 각계르나 그게 뭐예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마. 아. 그거는 철저해요 일본이.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작동하면 너무나 좋죠. 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니까. 그게 얼핏 보면은요. 내가 일본 처음 갔을 때 일본인들이 내 앞에서 나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아주 신사스럽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내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하면은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괜히 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맞아요. 폐를 끼칠까봐.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다른 측면에서 저도 개인주의로 느껴요. 완전히 개인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고립주의라 그러죠. 고립주의. 네.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통계치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줘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이 낮은 국민이 일본 국민이에요. 제일 밑에 있어요. 통계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매화고 각계론화가 좋은 의미에서는 좋게 작동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고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 교육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네요. 저도 다 설명 듣고 나니까 동의하기 어려워졌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일본 그 섬나라 근성 이런 얘기 있죠. 네.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해서 책에 보면 그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아주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학자들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본 얘기랑 이제 비교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이 언제 바른 세상이 될까요라는 물음표 3개인 분께서 우리나라도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네요. 예. 저도 경제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있어요. 지방 소멸,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책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일본의 일본의 현재를 보신 분으로서 네. 우리나라가 저런 정체 상태 30년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네. 뭐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예. 기본적인 생각은요. 일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자.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네. 또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는 일본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예. 자녀 많이 낳지 않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도 또 그냥 노년층이 늘어나는 거, 네. 노년 사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가는데, 자 비슷한 거는 그냥 비슷하게 묶어둡시다. 네. 그럼 차이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예. 비슷한 부분은 네. 비슷하니까 네. 차이는 뭐냐? 아날로그 사회, 디지털 사회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사회로 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층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아날로그를 해서 대기업이 수출도 많이 하고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잘 활용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하시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거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럴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그거는 어떤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진짜 코로나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부분하고 또 연결돼요.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이 단발로 끝날 거냐. 네.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자주 계속 나타날 확률이 네.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직장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오면은 계속 그때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할 수 그렇죠.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직종 변환이라든가 이런 거 빨리 발 빠르게 하는 분들은 이제 정말 살아남는 거고 계속 이런 현상을 제대로 대응 못하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저도 있지만. 당연히 그걸 네. 주시하죠. 네. 하지만 제가 여기 책에서 썼던 부분들은 그런 소소한 부분이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다르다. 다르다. 지금까지 1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네. 항상 일본이 위고 한국이 아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가벌 문화 같은 이런 것들 네. 그거는 좀 타파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미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니까 예. 뭐 이제 책 한 권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장장 저희 이 방송 분량은 뭐 한 3시간 안 되게 나가겠지만 우린 녹화는 훨씬 더 길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위원님 같이 대작은 아니지만 저도 책을 누구보다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네. 책을 쓸 때마다 이게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버리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오늘 이런 방송들이 위원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벌충돼서 네.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혐한 관련한 서적이 많다고 해서 순간 이제 공분이 돼서 저도 농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요. 위원님은 또 일본의 명문 대학인 게이오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저는 와세다에서 나중에 네. 한일 경제학 이런 걸로 한번 노년에 네. 또 한번 공부를 또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꿈 중에 하나가 후진국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복수 한번 한 겁니다. 때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하여튼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반응이 계속 폭발적이면 계속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 기회가 오면 더 좋겠죠.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현재 한일 관계 현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